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의 사회를 맡은 한국방송학회 학회장 하주용입니다. 한국 미디어 패널 학술대회가 올해 9회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많은 학문적인 성과들을 쌓아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연구 기법,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학술대회가 더 아마 밀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학술대회에 저희 한국방송학회도 공식적으로 같이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저희가 네 개의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발표가 아마 차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것도 있고, 그다음 미디어 레퍼토리, 그다음에 연령별 미디어 이용에 대한 그런 분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약 1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는 특별히 시간 준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이 미디어 패널과 관련된 따로 별도의 홈페이지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취합해서 발제자 및 토론자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한국 미디어 패널 초기 스마트폰 이용과 미디어 이용 행태가 10년 후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닐슨 코리아의 안진경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토론은 공주대학교의 배진아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진경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미디어 패널 초기 스마트폰 이용과 미디어 이용 행태가 10년 후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닐슨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닐슨 코리아의 안진경 본부장이고, 본 연구는 닐슨 코리아의 김경민, 김재진, 양다은, 조창우, 방정대, 한지혜, 김보람 연구원이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미디어 패널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에서 스마트폰 이용 보유율은 90%를 이미 넘어섰고, 스마트 기기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 PC도 2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공급률의 향상과 인터넷 접근성에 대한 향상은 환경적인 격차를 많이 낮춰놓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인이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총체적인 능력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미디어 패널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2011년은 또 스마트폰 보유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2011년 스마트폰 보유 이후에 상대적으로 초기에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들은 현재 2020년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미디어 이용 행태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어 이용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탐색적인 연구들은 키스디 내부에서도 많이 있으시고, 또 트렌드 리드에 대한 연구들도 비교적 스마트폰 보유 시기 초창기였던 2012년 연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함의를 가져갈 수 있다는 여러 연구와 본 연구가 조금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미디어 패널 초기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 따라서 10년 후인 2020년 현재 미디어 이용 행태의 차이를 보일 것이고, 그것이 세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며, 결국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향후 10년 후 미디어 이용 행태의 어떤 예측 근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출발을 했습니다. 초기 스마트폰 보유는 2011년 당시 스마트폰 보유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주요한 미디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미디어 행위가 아닌 모바일 경제생활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경험이라든지 인터넷 전용 은행 이용률, 모바일 간편 송금이나 결제 이용률, SNS, OTT 이런 주요한 행위들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현재 미디어 이용량에 대해서도 다이어리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 조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응답된 4,13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했고, 각 세대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4,134명의 스마트폰 보유 추이는 전체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다만 2011년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은 그 2011년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미보유자와 약간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솔직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연령이 30대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임금 근로자가 훨씬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분들이 초기에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결과가 초기 스마트폰을 채택하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의 차이로 기본 그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기본적인 한계를 가정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후속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시 스마트폰 보유율은 16.8%로 각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집단 비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샘플 수는 확보가 돼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각 전자상거래 경험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 따라 전체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2020년 현재 미디어 이용량이 전자상거래 경험률이 얼만큼 더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하시기 쉽게 오른쪽 그래프에서 꺾은 선의 형태로 가장 위에 상단에 있는 스마트폰 보유자라고 표시된 그래프가 2011년 당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미보유자에 비해서 스마트폰 보유자가 2020년 현재 전자상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용은행 이용률이나 모바일 간편송금 결제 이용률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보유자 2011년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유했던 분이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은 모바일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SNS 이용률 또한 MZ세대에서는 약간 특이한 경향을 보여주지만 전체 결과나 베이비 부머 세대 모두 2011년 당시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서 더 많은 경험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OTT 결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한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입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료 앱에 대한 구입 경험이 3%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은 미보유자에 비해 2배 이상 앱 구입 경험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경험도 2011년 초기 스마트폰 보유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기반하지 않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클럽 회원 경험도 초기 스마트폰 보유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데이터를 통해 미디어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매체에 대한 이용 시간이 초기 2011년에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보다 현재 2020년 현재 전체 매체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40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TV 시간은 역전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현재 2020년 현재 TV 시청 시간이 초기 미보유자에 비해 50분 이상 낮습니다. 더 적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초기 스마트폰 보유자가 미보유자에 비해 40분 정도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라고 할 수 있는 TV와 스마트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체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TV와 스마트폰을 단순 합산하고 나면 10분 정도 미디어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체 이용 시간이 40분가량 늘었다는 건 초기에 스마트폰을 보유하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다양한 미디어 행위들을 전방위적으로 더 하루 평균 50분 이상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요 행위 부분으로 채팅, 메신저, 정보 콘텐츠에 대한 검색, SNS 이용 시간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이용 시간을 봤을 때도 초기에 스마트폰을 보유하신 분이 미보유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결과 관련해서도 무선 연결하는 분들이나 와이파이 연결 경험 또한 물론 MZ세대에서는 조금 역전되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전체 이용 시간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이용 시간이라든지 행위는 자발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유료 미디어에 대한 스마트폰을 기반하지 않더라도 미디어에 대한 콘텐츠 지불 금액은 사실 좀 적극적으로 더 스마트폰을 초기에 수용하신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평균 휴대폰 통신 요금도 훨씬 높고 앱 관련 지출 금액도 높을 뿐만 아니라 OTT나 교육 동영상 등의 여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불 금액에 대한 수용성도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실 스마트폰 초기 보유라는 개념이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바이어스도 있고 또 그거는 굉장히 신제품을 산다는 단순히 신제품을 사는데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수동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채택하고 수용하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혹시 그 당시 2011년 당시 지금은 설문하고 있지 않지만 2011년 당시 미디어 기기를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의 경험 횟수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살펴본다면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성향으로서 조금 더 검증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011년 당시 미디어 기기 연결 경험 횟수를 기반으로도 같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용 은행, 모바일 간편송금 결제 시스템, 그리고 SNS 이용률, OTT 이용률, 유료 앱 이용 경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경험, 그다음에 클럽 회원 경험, 그리고 미디어 이용 시간 동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초기의 연결 경험, 유무선 연결 경험을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이용 시간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과고요. 유료 미디어 콘텐츠 지불 금액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연결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수용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가정이 초기 미디어 보유자라든지 스마트폰 보유자라든지 어떤 그 연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예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가 다른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10년 동안 동일한 라이프 스테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정지어서 저희가 좀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20, 30대 전업주부로서 동일한 라이프 스테이지를 유지한 분들 안에서 초기에 그래도 스마트폰을 보유하신 경험에 따라 현재 미디어 이용 행위나 시간이 다른지도 같이 분석을 해봤을 때도 TV랑 OTT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주부님들께서도 초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닌 분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더 미디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30, 40대 근로자 경험을 기준으로 그런 라이프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분들 마찬가지로 초기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 따라 주요 미디어 행위들의 현재 미디어 행위들의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더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이용 기간, 보유 기간과 그리고 현재 2020년 당시에 미디어 이용 시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도 TV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무선 연결 횟수, 2011년 당시에 미디어 기기를 얼만큼 연결을 해보았는지 1년 동안 그런 연결 경험 횟수에 따라서도 2020년 현재 주요 미디어 이용량의 양적인 상관관계를 TV를 제외하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보유 그리고 보유율이 급격히 변화하고 또 미디어 플랫폼이 급격히 변화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스마트폰을 보유했거나 다양한 연결 경험을 가진 개인은 10년 후인 현재 TV를 제외한 다양한 미디어 이용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이러한 경향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여서 베이비붐 세대에서보다 좀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금 현재의 미디어 이용 행위도 또 10년 후에 다른 미디어 이용 행위의 예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서 연구의 그 기본적인 함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의 변화나 직업의 변화 그런 부분들의 환경적 변수 통제를 조금 더 해서 실험적으로 조금 더 설계를 한다면 보다 정확한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초기에 보유하고 안 하고 열심히 미디어 연결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따르지만 따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성향 변수라는 매개 변수가 이 둘을 다 전체적으로 좌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성향 변수까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모든 미디어 행위가 2011년 스마트폰 보유 여부에 따라서 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격차를 발생시키지 않는 주요 미디어 행위들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바람직한 향후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가 이제 좀 쌓여가다 보니까 사실 데이터를 해석할 때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OTT 이용이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이용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초기 채택자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과대표될 수도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가 2011년 데이터부터 최근 데이터까지를 비교 분석하시면서 이런 채택자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고 결론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를 우리가 극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배진아 교수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배진아입니다. 이사님 발표 너무나 잘 들었고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분석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보면서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초기 2011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당시에 유무선 미디어 기기에 연결을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미디어 이용량에 어떤 변화를 보이나 이것을 연구를 하신 거고요. 그걸 또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MZ세대 이렇게 세 개의 세대로 나누어서 세대 간 차이가 있나를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사님? 그 베이비 부머 세대는 대부분 이게 동그라미는 변화가 있었던 거고 X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건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용량과 이용 행태에 대체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그런 결과를 이렇게 즉 이용 행태와 이용량 모두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릴까 하다가 먼저 첫 번째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구나. 굉장히 많은 품이 드는 일이었을 텐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많은 함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년 전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유했던 사람, 11년 전에 미디어 기기에 많이 연결했던 사람, 이런 얼리 어답터 들의 어떤 글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여전히 얼리 어댑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보자 하는 그런 연구였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가설이 다소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가설이지만 그리고 이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 이제 무슨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나 미디어 트렌드 리드에 대한 탐색을 하셨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단순히 초기의 미디어 채택 이외에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요인들을 좀 더 기존문을 통해서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폭넓게 가설에 포함시켰으면 그랬다면 좀 더 체계하고 정교한 그런 이론 정립이나 아니면 학술적인 제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까 이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그 초기의 미디어 수용과 현재의 미디어 이용 행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셨는데 상관관계가 0.1에서 0.2로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낮은 것은 미루어 짐작할 때 초기의 미디어 수용으로 현재의 미디어 이용을 설명하는 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이용자들의 성향이나 경제 수준이나 이런 다른 요인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 연구가 다음에 과제로 남겨둔 것으로서 단순히 초기 그 채택 여부, 얼리 어답터 여부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좀 더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시간이 짧아서 세대별 차이가 가는 의미를 많이 말씀하시진 못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세대별 차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대별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이비 부머 세대랑 MZ 세대가 극명하게 나타났고 X세대도 또 차이를 보였는데요. 먼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 채택자가 지금의 별로 초기 채택자든 아니든 지금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이들이 초기에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0세에서 29세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서 뭐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연령대나 그 밖에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얼리 어답터가 아니었던 것일 뿐이지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없다고 해서 얼리 어답터가 아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힘든 그래서 10년 후에 이들 초기 채택자와 비채택자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반면에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이용 행태와 이용량 모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앞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전에
나이가 46세에서 65세였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장년층, 노년층에 접어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때 휴대폰을 채택했다면 아마도 얼리 어답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10년 후에 이렇게 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X세대는 무엇일까? X세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디어 행태 면에서는 차이가 좀 있었지만 미디어 이용 양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들은 당시 11년 전에 30에서 45세였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바쁘게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얼리 어답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를 보이지만 즉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얼리 어답터와 다른 사람들이 차이를 보이지만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양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논문을 좀 해석하고 그다음에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저의 해석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분석들이 저희들에게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연구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연구들이 얼마나 많은 함의를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발표자께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짤막한 답변을 한 1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요약을 해주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앞뒤 전후 한계점까지 잘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다 보니 MZ세대가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을 처음에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MZ세대는 얼리 어답터의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았고요. 그러기에는 조금 표본수가 적어서 더 후속 연구를 바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한계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의 연구에서 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온라인을 체크했는데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발표 조인숙 교수님하고 이소은 교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요즘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그 방송 내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도 저희가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고 토론 시간을 좀 짧게 드리긴 하지만 대신 말씀을 좀 빨리 하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2020년 미디어 패널 조사에 나타난 미디어 레퍼토리,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미디어 이용 연결과 이용 행동, 그리고 SNS 이용과 온라인 참여를 중심으로 라는 발표입니다. 발표는 국민대학의 조인숙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토론은 부경대학교의 이소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조인숙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는 2020년 미디어 패널 조사에서 나타난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이고요. 연구자는 김도영과 조인숙이고 저는 발표자 조인숙입니다. 저의 발표 진행은 서론과 기존 분원 검토, 그리고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요약,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멀티 플랫포밍 시대의 이용자의 미디어 레퍼토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자의 다양한 속성을 통해 유형화하고 해석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는 그간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이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미디어를 선택해서 이용하는지 살피는 이용자 중심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개별 미디어의 특성이 아닌 개별 미디어 간의 어떤 상호 연관된 미디어 믹스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이 다른 연구와 구별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레퍼토리 개념을 기초로 해서 미디어 이용자 유형을 구성해온 연구들은
각 집단의 매체 조합적인 특성이 무엇이고 또 이용자의 다양한 속성을 통한 해석을 통해서 미디어 연구자뿐 아니라 미디어 사업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한 전제는 레퍼토리 연구에 사용되는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느냐, 표본 사이즈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 16개 광역도시에서 만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패널 조사의 데이터는 미디어 이용자 유형화를 위한 로데이터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자가 미디어 다이어리에 3일간 작성한 신문, 책, TV, PC, 스마트폰, 오디오 등 5개 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의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 그리고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또 미디어 연결 통로 및 이용 행동, 온라인 참여 등의 변이를 사용해서 각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는데요. 특히 미디어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서 기술적인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레퍼토리 유형에 따라서 미디어 활용 능력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또 미디어 융합으로 인해서 하나의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미디어 행위가 가능한 환경이죠. 그러나 이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등의 어떤 방송 서비스 경로, 또 유선 및 이동통신의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화 서비스 경로, 또 유무선 인터넷망을 통한 인터넷 연결 등의 특정 경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각각의 레퍼토리 유형이 모두 복수의 서비스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와 컨텐츠 등이 연결되겠지만 어떤 서비스 연결에 좀 더 집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각 미디어 이용 유형의 특성을 분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도 각 미디어 이용 유형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연결되는지를 비교 분석할 것이고요. 또 미디어 이용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미디어 이용 행동이라는 것은 각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용 유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요구되는 중요한 변인이고요. 구체적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시청한다든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지 또 신문을 읽는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지 또 온라인 검색이나 SNS 활동을 하는지 등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기존 연구에서도 미디어 이용 행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주로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뿐만 아니라 오디오로 음원 듣기, 뉴스 읽기, 검색과 소통 등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동이 각 레퍼토리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이용과 온라인 참여 변이를 살펴볼 건데요. SNS 이용과 온라인 참여는 단순히 온라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하는가 하는 이용량의 차원뿐만 아니라 타인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본인 게시글이나 이미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타인 게시물을 공유하고 댓글이나 좋아요 등의 SNS 활용의 어떤 질적인 적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 연구는 각 레퍼토리 유형별로 온라인 참여와 SNS 활용의 적극성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는 총 5개의 연구 문제를 제시를 했고요. 하나씩 연구 결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미디어 이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미디어 이용자의 레퍼토리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가인데요. 레퍼토리 유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다이어리에 작성한 종이 매체, TV, PC, 스마트폰, 오디오 기기 이렇게 5개의 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레퍼토리 유형은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해서 최종 5개로 결정을 했는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프로시딩에 자세히 기술했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표에 제시한 바대로 각 집단의 미디어 이용 시간과 점유율을 고려해서 집단별로 명칭을 부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집단 1은 PC를 중심으로 스마트폰도 중요하게 이용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PC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집단 2는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유형의 집단이기 때문에
TV 스마트폰 중심 집단으로 이름 붙였고요. 집단 3은 TV 이용량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에 TV 중심 집단. 집단 4는 신문과 책을 중심으로 이용하면서 스마트폰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 책, 스마트폰 중심 집단으로 이름 붙였고, 집단 5는 스마트폰 위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심 집단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스마트폰은 모든 집단이 1시간 이상의 1시간 이상을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모든 집단에서 적은 이용량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과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에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표에서 보다시피 PC 스마트폰 중심 집단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요. 20대, 30대, 40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남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대학교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TV 스마트폰 중심 집단은 남성과 여성의 고른 분포를 보였고요. 나이대는 50대, 40대, 6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고요.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TV 중심 집단은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였고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50대와 60대의 중장년층도 많았고요.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의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다른 집단보다 저학력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문, 책, 스마트폰 중심 집단은 남성과 여성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중심 집단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대 젊은 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 문제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 간의 스마트 활용 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PC 스마트폰 중심 집단과 스마트폰 중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TV를 주로 이용하는 두 개 집단, 즉 TV 스마트폰 집단과 TV 집단은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매우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TV 중심 집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 네 번째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 간의 연결 통로 및 이용 행동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는 건데요. 연결 통로와 이용 행동은 이용의 결과를 보면 우선 연결 통로 같은 경우는 TV 중심 집단은 방송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굉장히 저조했고요. 스마트폰 중심 집단은 반대로 방송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다른 집단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특히나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단별로 미디어 이용 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 표에서 제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중심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청취하고 있었고, 개인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고, 통화, 문자, 이메일, 채팅 등의 송수신을 비롯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어떤 SNS 활동,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어떤 그 정보를 이용하고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PC 스마트폰 중심 집단도 스마트폰 중심 집단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였고요. 반면에 TV 중심 집단과 TV 스마트폰 중심 집단은 그 지상파나 종편 TV 프로그램을 위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문과 책, 스마트폰 중심 집단은 신문 기사나 책을 읽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집단의 주된 연령층이 10대인 것을 고려하면 신문 읽기보다는 학습 관련 도서를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5는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 간의 SNS 이용 수준과 온라인 참여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SNS 이용 수준은
현재 SNS 계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동성 정도를 보는 것이고, 온라인 참여는 뉴스 토론 참여라든지 지식 생산 참여, 정치 참여, 예컨대 온라인 설문이나 온라인 투표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분석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중심 집단과 PC 스마트폰 중심 집단이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정에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이미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고, 타인의 게시글이나 이미지 그리고 영상도 자신의 게시글에 공유한다거나 좋아요 등의 어떤 타인과의 관계와 교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참여, 예컨대 정치 참여라든지 뉴스 토론 참여라든지 지식 생산 참여, 이런 온라인 참여는 사실 모든 5개 집단이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도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참여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PC 스마트폰 중심 집단과 스마트폰 중심 집단의 경우에는 그나마 온라인 뉴스나 토론에 참여하는 뉴스 토론 참여라든지 유용한 정보를 올리는 지식 생산 참여, 정치 참여 수준이 조금 더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봤고요.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의 이용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중심 집단이 하루 평균 6시간 8분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은 이용량을 보였고, 가장 적은 이용량을 보인 TV 중심 집단도 1시간 21분을 차지하는 등 모든 집단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과거 TV가 미디어 중에서 이용량이 많고 중요한 매체였다면 현재는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별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심 집단과 PC 스마트폰 중심 집단의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TV 이용량이 많은 TV 중심 집단과 TV 스마트폰 집단은 상대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나 TV 중심 집단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이메일, 앱 등 다양한 어떤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가장 높았던 스마트 중심 집단의 경우에는 다수가 젊은 세대였고요. 대학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TV 중심 집단의 경우에는 50에서 한 7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요. 중학교 졸업의 저학년 교육 수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가 미디어 이용 유형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며 TV 중심 집단을 구성하는 고령층이 타깃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스마트폰 중심 집단과 TV 중심 집단 간의 미디어 이용 행동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스마트폰 중심 집단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위를 하고 있었고, 또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채팅이라든지 SNS 이용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TV 중심 집단은 하루 7시간이 넘는 많은 시간을 타인과의 교류 없이 TV 시청에 많은 시간을 배당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 제한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2차 분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변인의 선정의 한계가 존재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예컨대 미디어 다이어리에 신문 읽기와 책을 분리하지 않고 한 대 포함해서 작성하게 함으로써 실제 신문의 이용량을 알 수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문과 책, 스마트폰 집단이 노출되고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단에는 10대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 읽기보다는 교과서나 어떤 참고서 등의 학습 관련 도서를 이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시적인 분석도 필요한 연구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들이 다양해지면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들 미디어들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아마 모든 미디어 연구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미디어 이용자 유형을 구분을 하고 그 구분된 집단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혼합적으로 이용하는지를 살펴본 논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논문에 대해서 부경대학의 이소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부경대학교 이소은입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요. 그 앞선 발표에 이어서 스마트폰 중심성의 어떤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패널 조사가 사실 15분 단위로 다이어리를 작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률 과소 표집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미디어 이용이 잡히는데 드디어 스마트폰 이용이 굉장히 주요한 변화로 자리 잡았구나라는 생각 걸 다시 확인해 주신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게 발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저도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5개 미디어 이용량에 따라서 레퍼토리 집단을 또 5개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제가 좀 실수가 있었네요. 6개의 변인에 대해과의 관계성을 확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용자 집단을 X, 그 다음에 6개 변인을 Y라고 제가 일단 지칭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조금 더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는 물론 이게 2차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이고 또 레퍼토리 연구가 어느 정도 탐색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와 Y의 관련성을 왜 예측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Y를 6개를 선정해 주셨는데 다른 수많은 그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수많은 변인들 중에 특히 그 6개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설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중요하게는 사실 미디어 레퍼토리 연구가 매우 반복적으로 많이 학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왜 2020년 자료로 미디어 레퍼토리를 다시 구성해 봐야 되는가에 대한 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방송 OTT의 변화에 주목해서 이걸 보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에서처럼 스마트폰 이용의 어떤 특징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인지가 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미디어를 레퍼토리 분석에 활용할 것인지도 그 맥락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맥락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용이 모든 집단에서 두드러졌다는 걸 확인하신 건 정말 저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TV 중심이 유지되는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이걸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 스마트폰 중심 집단에서 PC, TV, 신문책 정도로 분화가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대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좀 보완될 지점들이 몇 가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스마트폰 중심의 집단들을 구분하는 나머지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연령과 학력에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디어 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활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10대가 그러니까 책을 학교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단에 소속되게 됐고요. 40, 50대 화이트 칼라들이 PC로 일을 하기 때문에 PC 스마트폰 중심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 특성이 반영돼서 미디어 레퍼토리 집단이 구분되어야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디어 고립주의라는 이름으로 좀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구조적 요인을 이제 평일 주말 데이터를 좀 구분해 본다든지, 평일에는 학교나 직장을 꼭 가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댁내 대개 미디어용을 좀 구분해서 그 가중치를 부여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활의 맥락을 좀 미디어 데이터 분석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지금 X와 Y의 관계를 보셨는데,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의 특성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호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체, 연결, 행위로 다이어리 데이터가 구성이 되는데, 이 연결과 행위는 결국 미디어 종속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 보는 사람은 당연히 OTT 서비스를 연결이나 행위에 나타날 수 없게 돼 있어서 결국 이제 Y의 차이를 봐주신 거는 레퍼토리 집단의 차이가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체 연결 이용 데이터 조합을 고려하셔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을 분석해서 배제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저는 결국 미디어 이용 집단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 요소에 대해서 먼저 논문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맥락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더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해석하시는 방식으로 논문을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변화를 살펴본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전하고 2020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 점도 해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저는 키스지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가 매우 대규모이기도 하지만 풍부한 생활 맥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면 레퍼토리 연구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이 제기되었던 어떤 이론적 측면이나 아니면 미디어 고립주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더욱 좀 좋은 연구로 발전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스마트폰 중심성을 확인한다는 결과도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토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따로 하시겠지만 이 미디어 패널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제 직접 설계하지 않은 변인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소은 교수님의 토론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로 간략하게 우리 조윤수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 코로나 이후 그 전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2019년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X와 Y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이론적 논의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논문을 업그레이드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조윤수 교수님, 토론해 주신 이소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으신 박노일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유수정 박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고령자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 참여, MZ세대 1인 가구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고요. 발표는 차의과학대학의 박노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의 유수정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노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박노일입니다. 오늘 지금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고령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 참여입니다. 이 연구는 홍익대학교 정지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논문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논문의 주요 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중에서도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기와 디바이스에 대한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떻게 사회적인 참여를 촉진하는가를 연계성을 분석하는데 MZ 세대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어떤 연구의 어떤 흐름을 갖고 시작하는 연구고요. 그 결과도 상당히 조금 간단하지만 또 실무적으로 인사이트를 주는 연구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키스디 데이터는 연구자들에게 빵과 어떤 쌀처럼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대용량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일단 국회에서 얘기한 거 포함해서 지금 통계청에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인구 아이가 0.84명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0.92였는데 0.84명, 한 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더 줄은 것이죠. 상당히 급격한 저출산 율을 보이고 있고 초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아이를 낳지 않지만 반면에는 이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로 갔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14.2%로 갔고요. 2025년 앞으로 3, 4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 4년이 아주 멀지 않은 시기인데 전체 인구의 20.3%가 고령자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도 낳지 않고 고령 사회로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아주 가파르다는 겁니다. 2017년에 28.6%에서 2019년에는 지금 30.2%가 전체 가구 수 중에서 한 2천만 가구 중에서 한 600만 가구 정도가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나타내듯이 이제 MBC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처럼 혼자 사는 시대가 대세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령자가 나이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래서 2047년 뒤에는 전체 가구 수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 고령자가 나이가 많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그 연구기관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인문사회를 공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연구의 주제인데요.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현재 혼자 더 오래 사는 고령자 1인 가구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현재 있는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얘기할 때 특정 가구 집단의 어떤 속성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DT 또는 DX라는 용어를 쓰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2016년부터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고 또 민간 기업에서는 뭐 키오스크 포함해서 코로나19도 모든 게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KTX의 경우도 예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상당히 디지털 입장에서는 약자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디지털에 대한 소외된 집단을 고려하기 위해서 디지털 배움터를 전국 1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라고 본 겁니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그래야지만 이 사회적인 불평등, 세대 간의 격차, 특정 집단의 소외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막는 거에 가장 시발점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는 뭐냐? 특정한 어떤 그 미디어를 쓰고 읽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쓰고 읽고 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그런 기술과 어떠한 그 장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변인을 얘기합니다. 즉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는 고령자 집단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MZ세대,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태어나온 2030 세대에게는 태생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지만 고령자 집단에게는 디지털 이민자의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그런 환경에 살다가 디지털 시대로 이민화 오는 그런 개념으로서 고령자를 볼 수 있는 거죠. 고령자 집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상당히 약자로 소외된 약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MZ세대는 매우 디지털 환경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이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명한 세대적인 차이가 고령자와 MZ세대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면서 나타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혼자 사는 고령자 집단, 그중에서도 혼자 사는 MZ세대를 비교해 보는 게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고령자 1인 가구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큰 격차를 야기하는 특정한 약자의 집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참여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은 카타길이나 김주원 등 사람들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사회적 고립이 훨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인 공적 영역으로 참여할 수 있게 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 촉진에 대한, 참여에 대한 촉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고령자들이 사회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유엔에서, 그다음에 유럽연합에서도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노인이 이제 적극적인 사회적인 참여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활동적인 노화, 그래서 다양한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대상으로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가 사회적인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노인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더 많은 사회적인 또 상호작용을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서 혼자 사는 사람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자이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MZ세대이면서 혼자 사는 두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회 참여, 그다음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이 어떻게 사회적인 참여를 촉진하는지를 인과적 매개 과정을 한번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자 1인 가구, MZ세대 1인 가구가 리터러시, 사회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 활동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연구 문제는 이 차이가 나는 데서 이게 어떠한 맥락적인 속성을 갖는가, 특히 인구 사회학적 속성을 고려했을 때도 이 영향력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분석자는 키스티 자료를 했고요. 핵심 데이터는 1인 가구, MZ세대, 2030 세대가 1673명, 그 다음에 고령자, 2020년입니다. 최근 자료를 했고요. 고령자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이 728명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단을 비교를 했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대한 활용 능력을 지표로 사용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사회 참여 활동을 변이로 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기초 통계를 봤을 때 일단 고령자 집단 728명이 여성이 좀 많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수준에서도 이 빨간 게 바뀌었는데 대부분 중졸 이하 저학력자가 많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설 검증을 해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MZ세대, 혼자 사는 MZ세대와 혼자 사는 고령자 집단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매우 급격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MZ세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있었고요. 반면에 고령자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커뮤니티 활동이나 사회 참여도 마찬가지로 MZ세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 속성을 통제하고 그걸 beyond, above 그런 변인을 넘어섰을 때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떻게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MZ세대와 1인 가구 세대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를 위계적 회계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으면 고령자라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참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꺼번에 넣었더니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매개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으면 그 높은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가서 사회적 참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풀 미디에이션의 어떤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MZ세대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넣어도 똑같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MZ세대는 2030 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으면 사회 참여가 높게 나타나는데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높으면 사회 참여도 인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헤이스의 매크로 모형으로 매개 모형을 이제 두 집단 간 차이를 이제 비교하는 걸 해봤을 때 MZ세대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있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매개적인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으면 사회 참여가 일어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매개적인 효과가 간접적으로 풀 미디에이션이 아니라 파셜리 미디에이트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고령자 1인 가구, 혼자 사는 고령자는 65세 혼자 사는 사람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매우 높더라도 바로 사회적 참여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디지털 배움터에서 1000개 장소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력하게 시키고 있지만 고령자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인다고 해서 공적인 참여, 사회적인 참여가 바로 일어나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있을 때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상당히 높은 참여의 인과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있는데요. 함의를 보면 예측한 대로 혼자 사는 고령자 집단은 MZ세대, 혼자 사는 MZ세대보다 아직 큰 디지털 디바이드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차이가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참여 활동 또 온라인 공간의 커뮤니티 활동도 상당히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디지털 약자인 1인 가구의 집단의 좌표를 확인해 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변인이 사회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본 연구가 밝혀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고령자 집단, 특히 고령자 집단, 디지털 약자인 혼자 사는 고령자 집단에 대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인터랙션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사가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동체적인 활동 요건을 주었을 때만이 사회적 참여가 일어난다라는 인과적인 매개 모형을 밝혀냈다는 데에서 이론적인 실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발표의 의미이고요. 나머지 한계점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연구가 아마 그 고령층과 MZ 세대를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차이가 나는지를 좀 밝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쭉 달려왔으니까 잠깐 농담을 하자면 제가 회의 참여했다고 치킨 쿠폰을 제가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용 만기 기간이 다가오는데 걱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디지털 리서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MZ세대에 버금가는 우리 유수정 박사님께서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의 유수정입니다. 네, 저도 지난해 노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좀 많이 궁금했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 연구에서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된 그런 어떤 백신 신청, 또 지원금 신청 이런 각종 공공 서비스가 온라인 기반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백신 신청할 때 피켓팅 하듯이 참전을 했지만 어르신들은 참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혼자 사는 고령층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 역시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노인들 가운데서도 더 소외될 수 있는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혼자 사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을 일단 나이와 가구 형태에 있어서 이제 극단에 있는 그런 두 집단인 이제 MZ 세대와 고령층을 나누고 있고요. 1인 가구라는 공통 특성으로 이제 집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 다른 그런 어떤 특징으로 인해서 미디어 이용이 차이가 난다라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이 연구에서는 MZ 세대와 고령층을 왜 비교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너무 다를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미 이 일상에서 이제 체험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 1인 가구에 대해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조금 더 그 MZ 세대 1인 가구 그리고 또 고령자층의 1인 가구의 미디어 이용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좀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노일 교수님께서도 하신 연구에서는 1인 가구는 이제 낮은 사회 참여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히신 바도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는 다르게 사회적 관계의 그런 어떤 결핍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소비함으로써 뭐 해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Z 세대와 고령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좀 다르고 습득한 그런 어떤 미디어 활용 기술이나 또 활용 능력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고, 이미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다라는 보고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구 가설 1을 왜 검증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설이 도출되게 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논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집단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나 온라인 사회 참여 역시 차이를 검증하기보다는 연구 문제 1과 2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 문제 1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정을 하셨는데요. 표 4를 보면 또 종속 변수는 사회 참여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되지 않고 있어서 연구 문제 1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연구 문제 1을 통해서 연구 문제 2에서 이제 각 집단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이제 온라인 사회 참여에 대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매개 모형을 이제 비교하신 건데요.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MZ 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 참여 모두 높아질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고령층은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늘어나도 사회 참여로 이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고령층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커뮤니티 활동은 대체로 오프라인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동창회나 계모임, 교회 이런 것들이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령층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까?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역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인지 진짜 온라인에만 근거한 커뮤니티 활동인지 이런 게 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MZ 세대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만 이제 가지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마도 박 교수님께서 조사를 설계하고 문항을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바꾸지는 못하지만 해석에 있어서 좀 제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런 개념과 측정 문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측정이 인터넷 동호회, 카페, 클럽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단톡방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Z 세대들 역시 카카오톡의 그런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관심사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을, 직장인들은 블라인드 앱 이런 게 오히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인터넷 동호회, 카페, 클럽 이런 걸 온라인 커뮤니티로 정의하면 실제 이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연구가서 1, 2, 3에서 고령층과 MZ세대가 모두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MZ세대 역시 굉장히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낮은 온라인 사회 참여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6점 척도인데도 1.6, 1.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값이 왜 낮게 나왔느냐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들의 온라인 그 커뮤니티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고령층의 경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도 사회 참여로 즉각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평균값이 또 고령층 1.287, MZ세대는 4.463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MZ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 너무 낮아서 사회 참여로 연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크게 올리는 게 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PC랑 노트북을 가지고 노인들의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령층의 리터러시는 PC나 노트북 활용 능력보다는 오히려 앱을 깔 수 있는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택시를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혼자 사는 고령층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온라인 사회 참여를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고령층이 온라인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할 수 있을지, 또 고령층의 그런 어떤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일 교수님께서는 대체로 그 세대 간 차이에 집중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유수정 박사님은 토론에서 1인 가구에 초점을 좀 맞춰서 1인 가구, 사실은 1인 가구가 되면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데 요즘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인컴의 패턴들에 따라서 또 사회 참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향후 미디어 패널 조사를 할 때 몇 가지 측정 도구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또 중요한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에 대해서 박노일 교수님께 한 1분 정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수정 박사님이 너무 훌륭한 토론 코멘트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논문을 깊게 들여다보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또 세부적인 걸 지적해 주셔서 이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마이너한 것부터 연구 문제 1 그 자구 수정부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첫 번째, MZ세대와 그 1인 가구, 고령자 1인 가구를 왜 비교해야 되냐,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가 다 예측할 수 있는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험적으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가설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유용한지 아닌지에서는 지금 주신 코멘트를 토대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문제 2가 큰 의미를 주고 있는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준다는 데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세 번째는 이게 2차 자료에 대한 한계이면서도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카페 또 동호회 관련된 걸 활동 말고 다른 카카오톡의 익명성을 토대로 둔 개방적인 또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연구를 퍼블리시할 경우에 한계의 제한점으로 후속 연구라든가 캐스티에 의견을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또 인사이트를 준 게 있는데요. 이 메모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좀 놓친 것도 있으면 나중에 유 박사님이 저 발표 토론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논문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깊은 토론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일 교수님, 유수정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발표를 맡으신 김경민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김희근 박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의 발표를 맡으신 분들이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마지막 네 번째 발표까지 아마 시간에 쫓기지 않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발표는 연령대별 SNS 이용 형태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과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자는 고려대학교의 김경민 교수님이시고요. 토론자는 주식회사 퍼블리시의 김희근 박사님이십니다. 김경민 교수님 한 15분 정도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령대별 SNS 이용 행태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과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경민입니다. 본 연구는 송지은, 최종원 연구원과 함께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필요성은 SNS의 이용자가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SNS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SNS는 정보 교환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SNS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SNS 매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SNS 이용자들의 특성, 혹은 SNS 이용 정도 및 목적, 그리고 SNS 이용이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SNS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 정도 및 목적 등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SNS 이용을 유형화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행태 집단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연령대에 주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박노일 교수님의 발표 자료에서처럼 이제는 나이 불문 전 연령대가 SNS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SNS를 이용하는 행태 및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SNS 이용 행태를 파악한다면 여러 연령 집단에 걸쳐 SNS를 사용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지, 혹은 특정 연령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이용 패턴이 있는지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 저희는 저희가 유형화한 집단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연령대 집단별로 어떠한 요인이 SNS 이용 행태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고,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성별, 나이, 배우자 유무, 1인 가구 여부를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았고, 학력, 직업 유무, 그리고 수입을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 특성으로 자아 존중감을 꼽아서 보았는데, 저희가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을 선택한 것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SNS 사용과 자아 존중감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느낌으로써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아 존중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은 SNS상에서 다수의 인물과 상호작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 존중감과 SNS 이용의 관련성에서 어떻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까를 정리를 해봤더니 두 가지 이론을 근거로 설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회보상 이론에서는 SNS 활동의 경우 대면 소통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감추고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부족한 다양한 대인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SNS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살짝 중독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견해를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아 존중감과 SNS의 사이를 긍정적으로 본 사회적 상승 가설 관점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친사회적 성향을 발휘하여 SNS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각 연령대별로 SNS 이용 행태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연령대별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령대별로 잠재 프로파일 유형 분류에 개인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인과학적 요인,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 대상은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 중 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SNS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만 13세 이상의 참여자 3,762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SNS에서는 유튜브를 제외하였는데, 다른 SNS와는 달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 혹은 흥미, 엔터테인먼트의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다른 SNS 매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생각에 연구자들의 합의하에 SNS라는 범주에서 유튜브를 제외시켰습니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제 SNS 이용 현황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글을 어느 정도 자주 확인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계정에 얼마나 글을 자주 게시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얼마나 자주 공유하는지, 그리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얼마나 자주 표시하는지, 이렇게 4가지의 측정 문항으로 SNS 이용 행태를 측정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크게 2가지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보지수, 엔트로피 값, 그다음에 모형 비교 검증 결과, 그다음에 집단 내 분류 비율,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나눈 뒤에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각각의 요인들이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령대별 SNS 이용 행태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10대와 20, 30대의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 50대의 경우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순서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SNS 이용 행태에 대한 일반적 경향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타인의 게시글을 확인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댓글, 좋아요를 표시하는 일이 가장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연령대별 SNS 이용 행태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을 살펴볼 텐데요. 각 연령대는 저희가 10대, 그리고 20, 30대, 40, 5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이렇게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은 각 연령대별로 저사용형 집단이 있습니다. 저사용형 집단은 SNS 이용 행태 4가지 모두 다를 평균 수준보다 확실히 저조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집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용 행태에 대한 점수를 지점수로 변환을 한 것으로 평균이 0, 이거 표준 편차가 1인데 지점수를 표준화 점수화 시켰기 때문에 0이 평균 수준이다라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사용형 집단이 있고, 그 다음은 모든 SNS 이용 행태의 수준들을 평균 수준으로 사용하는 평균 수준 사용형 집단이 각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활용량들도 각 연령대별로 모두 다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집단 같은 경우는 4가지 활동 모두를 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극적 활용형과 평균 이상 수준 사용형이라는 집단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령대별 SNS 이용 행태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대와 20, 30대에는 소극적 활용형 집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많이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좋아요 등을 표시하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본인의 계정에 직접 게시글을 작성을 하거나 게시글을 공유하는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타나서 저희는 이들을 소극적 활용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하지만 40, 50대 이상에서는 소극적 활용형이라기보다는 모든 4가지의 행동을 평균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지만 적극적 활용형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서 평균 이상 수준 사용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령대별로 잠재 파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자면은 우선 10대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사용형 집단이 되기보다는 적극적 활용형과 소극적 활용형에 속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 30대 같은 경우도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소극적 활용형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40, 50대와 이제 60대 같은 경우는 40, 50대와 60대가 될수록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여부와 직업 유무는 40, 50대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1인 가구인 경우가 보다 더 많이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적극적 활용형보다는 다른 집단, 그러니까 조금 덜 사용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특히 결혼 여부가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간단히 논의를 해보자면 연령대별로 SNS를 사용하는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SNS의 특성이나 이용 행태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별 가지고 있는 발달 특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습니다. 30대 이하에서는 SNS를 통해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용도로 SNS를 사용하는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지인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용도로 SN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별로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 30대 이하 집단 같은 경우는 SNS 이용 행태의 빈도와 양상 2가지에 따라서 집단이 구분되었지만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SNS의 이용 행태의 빈도만으로 집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잠재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자아 존중감의 영향력이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와 20, 30대 같은 경우는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소극적 활용형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소극적 활용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SNS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자아 존중감이 낮은 10대 혹은 20, 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SNS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40, 50대와 60대 이상의 공통점에서는 특히 40, 50대의 경우는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평균 이상 수준 사용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즉 중년층 이상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서 삶의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0, 50대와 60대 같은 경우는 SNS의 활동이 오프라인의 연장선상에서의 대인관계 활동으로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미디어 기기를 다루는 능력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집단에서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여 자존감이 높을수록 SNS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저희 연구단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SNS 이용 행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SNS 이용자의 특성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 집단을 밝혔고 각 하위 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각 집단별로 보다 건강한 SNS 삶을 위한 개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 역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연구의 한계상 정확한 SNS 이용 시간이라던가 동기를 파악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집단을 구분하는 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로 어떠한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까지 살펴본다면은 SNS 사용자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아마 SNS를 이용하는 행태들을 연령대별로 일단 구분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연령대라는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심리학적 요인,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변인이 어떤 이용 패턴의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연구에 대해서 우리 주식회사 퍼블리시의 최고 연구 책임자이신 김희근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희근입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사실 오늘 발표한 모든 연구가 그렇겠지만 이 연구는 2차 자료 분석했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에 대한 꼼꼼한 이해 그리고 이제 기존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연구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 그 이용 형태 기준의 어떤 연령대별 잠재 프로파일 분석 등을 해주셨는데요. 미디어 연구자로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관성에 젖어서 이 체계적인 또 통합적인 연구를 실시 못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희 미디어학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미디어학의 반성을 할 수 있을 논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이제 미디어학이라는 것이 융복합 학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미디어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다른 분야와 이렇게 좀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학술적 검증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소셜미디어 또는 SNS와 관련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학술적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그 사용 수준이라든지 활용 수준 그리고 이제 성별, 소득별, 학력 등등의 여러 가지 변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해석과 분석이 굉장히 용이했다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학술 연구의 목적을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 두었을 때 기술 설명에서 예측 통제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 또는 제한점들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관련 산업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의 교차 검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정 부분 아주 중요한 통계 분석을 하셔서 통계의 어떤 검증 내에서 해석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데이터와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 30대에서도 여전히 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소셜 미디어 이용의 어떤 변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 소득 등이 소셜 미디어 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독립 변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이제 문헌들, 특히나 이제 산업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현실 설명력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에 필요한 연구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미디어학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는 인구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어떤 이용 패턴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계신데요. 일단 이런 관련 산업에서 사실 관심 있는 건 그거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별의 어떤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커뮤니케이션형, 커뮤니티형 등등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소셜 미디어들 있죠. 이것들에 대한 특징들, UX, UI 그리고 뭐 서비스 유형별의 특성들을 좀 잘 나눠서 가지고 어떤 이용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인구 사회적인 특성들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신다면 산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하나 좀 말씀드리면 미디어 패널 조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풍부성 그리고 이제 유용성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그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축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패널 또는 유사 패널을 통한 종단적 분석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근 박사님은 언론진흥재단에서 또 유사한 이런 그 패널 데이터들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데 그 구축 업무에 관여하시고 또 분석 업무에 관여하셨던 그런 경험으로 이 논문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뿐, 그 다음에 좋은 점들, 이런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표자인 김경민 교수님께 한 1분 정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미디어라고 하는 분야가 융복합 분야라고 하는 점에서는 많이 동의하지만 저는 아동학, 특히 발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미디어에는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몇 년째 이제 학술대회, 패널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계속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제안서를 쓴다던가 할 때 항상 산업사회 혹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을 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박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산업에 필요한 연구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이해해서 저희가 기존에 돌렸던 방식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면은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던 종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크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종단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SNS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주제의 발표가 4개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4개의 발표를 꿰뚫는 하나의 테마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많은 발표들이 연령이라고 하는 그 변인에 의한 집단 구분을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이용 행태 이런 그 차이점들을 보여주시는 연구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구에서는 이런 단순히 연령이라는 집단 구분을 넘어서 그 같은 동일 집단 안에서도 다른 변인에 의해서 어떻게 미디어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분석을 시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기존에 이제 학계에서 통념으로 알고 있던 집단별 차이가 난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점 더 분석이 고도화되면서 저희가 또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낸지를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미디어 이용자들을 저희가 좀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4분의 발표자 그리고 4분의 토론자 그리고 장시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동료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세션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